지난해 12월에 서울 아파트는 바닥을 친 것 같고 전국은 1월에 바닥을 친 걸로 보이는데 KB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낙폭이 줄었다. 경부고속도로 착공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이 한 5번 있었는데 5번의 바닥을 만들어주는 신호를 찾아보면 금리 팍팍 떨어지고 그리고 정부 규제 완화되고 건설사 관련된 이슈들 좀 터지는 게 진정되면 바닥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셋 중에 하나 금리 좀 팍팍 떨어진 거. 일단 국내 리츠 투자는 아직 저는 좀 어렵다. 우리 국내 리츠 대부분이 상가랑 물류 관련 유통 리츠예요.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이 오른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리츠를 봐야 되냐면 바로 미국 리츠를 봐야 되는 거죠.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분 모셔서 저희는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또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회 홍춘욱 대표 오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저희가 좀 기다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잘 모르는데요. 부동산 관련된 뉴스들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용이 막 틀려요. 한쪽은 내용이 이쪽 내용과 저쪽 내용이 뭐 양극화라 그럴까 그런 게 있어서 많이 다르다. 조금, 많이 다르죠. 좀 균형 있게 좀 박사님이 해주실 거라고 대표님이 해주실 거라고 저희가 믿고 시작해 보죠. 네, 최근에 집값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딜 보면 뭐 급매물이 굉장히 많이 소진된다, 반등 분위기가 보인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실제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박사님? 네, 가격은 일단 바닥 징후인 건 맞는데요. 이제 뭐 치고 올라가느냐 이거는 아직 좀 모르겠고요. 일단 실거래가 지수가 제일 사실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데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제 2월 데이터가 나와서 현재 상황을 알기는 어려운데 일단 지난해 12월에 서울 아파트는 바닥을 친 것 같고 전국은 1월에 바닥을 친 걸로 보이는데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한 달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그 규제 완화 조치가 일단 약발은 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지수는 2월까지. 왜냐하면 우리 실거래가라는 게 집을 한번 거래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축도 있고요. 그리고 증여성 거래도 있고요. 또는 지인들 사인 간의 거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 변수라는 게 이게 되게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속하게 시장의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지표가 바로 역사도 오래된 1986년부터 개발된 KB 부동산 지수. KB 부동산 지수는 이제 약간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계시는 분들한테 조사한 결과를 갖고 만드는 지수라서 호가 성격을 좀 지니고 있는데 얘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4월에도 빠진 것으로. 그러니까 23일 날, 뭐 불과 며칠 전인데요. 23일 날 KB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역시 하락했어요. 하락했는데 이제 낙폭이 줄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자면 매매된 가격은 조금 반등 기미가 보이지만 호가 기준으로 보면 막 호가를 계속 올리면서 가격을 인상하면서 팔겠다고 내놓는 것보다는 급급 매물들 위주로 너무너무 급한 사람들 위주로 거래가 체결됐을 뿐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누가 호가를 올리면서 사겠다고 들어오는 건 잘 안 보이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어서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중개사 사무소 가서 제가 오늘 좀 돈 좀 있는 분들이 저 몇 억 이체 해드릴 수 있는데 금매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산 거래들은 꽤 나오고 있고 그것도 거래량이 증가로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 전체의 분위기로 보면 아직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이제 지금 시장이 좀 굉장히 어렵다가 숨통이 좀 트인 정도지 바닥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은 지난 12월 뭐 금년 1월 정도부터 거래 가격은 올라왔지만 아직도 호가가 그렇게 뭐 올라가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래량은 좀 늘었습니까?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4분기가 제일 최악이었고요. 그때는 뭐 정말 거래가 완전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그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주택 시장에 대해서 규제 지역을 완화하기 전까지는 다들 이제 완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네. 그 전에 뭐하러 삽니까? 예를 들어서 투기 과열 지구다 뭐 이런 네. 것들 해제되는 거 보고 확인하고 네가 해제되는 거 보고 사도 된다라는 매수 대기세들이 일단 좀 네. 굉장히 다들 그 네. 뭐랄까요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라든가 네. 이런 분위기 전환에 대한 지표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 게 레고랜드 사태였죠. 아우 뭐 지난해 주택을 거래해 보신 분들은 정말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그 전에 3%, 4%, 5%로 올라가다가 6, 7%를 갑자기 확 뛰었죠. 자, 주택을 산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다른 자산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잘만 쫓아다니면 파킹 통장이니 뭐니 하면서 쫓아다니면 5에서 6%도 이자 잘 주는데 대출금리 그렇죠. 6%, 7%를 주면서 집을 여기서 사서 뭐 보유하겠다.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던 작년 9월, 10월이 최악의 거래 가뭄 실종 사태였다라면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거래는 급매물 위주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중이다. 근데 2021년 그 호황장에 기록했었던 거래랑 비교하면 아직도 굉장히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근데 거래의 증가는 일단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사겠다는 사람 자체가 나타나야 그렇죠. 거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래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좋은 신호다. 그리고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유동성 측면에서도 뿐만 아니라 사실 거래량 자체가 없으면 중개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 부동산 관련돼 있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거래가 일단 제일 중요하죠. 가격이 오르냐는 둘째치고. 예. 그래서 가격은 뭐 몰라도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그 경기 면에서도 나쁜 신호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몰라서 진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매매가 주는 이유는 그래도 뭐 설명해 주신데 이해를 좀 되는데 매매가 줄면 전세나 월세도 줄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사해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이사 안 해도 됩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그 겁니까? 연쇄적인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봐야죠. 네. 이제 최근에 전세 사기 사건도 있고 그렇지만 네. 이번 그 가격의 변동에 앞서서 움직인 지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 전세 가격이었어요. 네. 그래서 2020년 이른바 임대차 3법 이후에 네. 전세 가격이 2021년까지 급등하는 가운데 또 예. 그래서 전세가 너무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전세로 집을 그냥 구하느니 차라리 여기다 돈 더 붙여서 여기다가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전세 대출 자금들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네. 갭투자를 한 게 2021년에 이제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의 그 유명한 포모.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가격에 집을 살 수 없다라는 그 네. 공포가 부른 네. 그런 어떤 매수세가 촉발된 것이 2021년이었는데 문제는 22년 돼서 이제 임대차 계약 2년이 지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저희들은 이제 다 걱정한 게 2020년 여름부터 시작됐던 임대차법 물량들이 2년이 지났으니까 계약갱신 청구를 쓰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서 네.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했는데 이제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전세에서 사람들이 계속 올라가는 이 전세 가격을 하느니 월세로 이동하려는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높아져 있는 전세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는 사기 사건도 그때 있었던 네. 거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연쇄적으로 빼지를 못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전세를 주고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제가 집주인이었는데 전세 세입자가 와서 돈을 돌려달라 그러면 줄 돈이 없잖아요. 네. 갑자기 그리고 시장 시세라는 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떤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대출을 해서 주던가 아니면 경매 넘어가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물려버린 쉽게 얘기해서 거래 자체가 안 되면서 서로가 야 이거 정말 법적인 그런 문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집주인 입장에서 차라리 역월세라고 하잖아요. 전세 계속 살아주는 대신 내가 올해 얼마 주겠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반전세가 이제 반월세로 가면서 그 집주인이 오히려 돈을 주는 경우들도 네. 목격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전부 다 한 집이 이사를 가야 다른 집의 거래가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라는 게 공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자, 공실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사도 못 나가고 또 심지어 경매 물건도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다 묶여버려요. 다 묶여버린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시장에 나타난 큰 변화가 전세 가격 폭락하는 가운데 월세 수요가 폭증했죠. 네. 전세 자금에 대한 공포까지 결합하면서 월세로 이제 가기 시작하니까 전세 자금 내주지 못한 집들이 결국 이제 집주인이 아예 팔겠다라고 내놓으면서 금매가 지난해 하반기에 출현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서 이제 조금씩 전세 시장에서 유동성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대출금이 나오니까, 그리고 15억 이상 아파트들 뭐 예를 들어서 대출 금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했던 네. 것들이 일단은 지금 다 풀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유동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2022년에 월세가 이제 전세 가격이 문제가 되면서 집주인들이 돈을 못 돌려줬는데, 어떻게 보면 전세는 한 2년 단위로 하니까 20년에 비하면은 그래도 전세 가격이 올랐잖아요. 예, 그분이 그냥 가만히 그 전세 자금을 받아서 예. 은행 예금을 냈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네. 근데 이제 한 5억 정도의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서울 기준 예, 예. 평균 가격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 예. 한 7억까지 전세가 올라갔어요. 예. 2억이 공돈이 생겼어요.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러다 보니까. 어디- 예, 묶여서. 주식, 코인, 네. 뭐 채권,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오른 자산이라고는 달러 자산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자산 중에서 2022년 오른 건 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2년에 주식시장이 사실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거하고 그거하고 연관이 컸어요. 있다. 예. 네, 결국 주식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부동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번에도 맞았던 게 2021년 6월이 주가 고점이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2021년 9월, 10월이 부동산 고점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한 서너 달 정도 주식이 먼저 움직이고 주식시장에서 아무튼 유동성이 마르고 코인 시장에서 유동성이 마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집주인들 입장에서 역전세 문제들까지 나올 수 있는 악순환의 빌미는 자산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한 문제가 생긴 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걸 더욱 강화시켰던 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시행됐던 여러 가지 규제들이 되게 강했지 않습니까? 네. 그 규제들이 가격이 하락하는 순간 효과를, 그러니까 오를 때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막 집을 사러 덤벼들지만 급해지죠, 마음이. 예, 그렇죠. 그렇지만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규제가 네. 효과를 발휘했던 셈이죠. 네. 그래서 가격을 더욱 키웠다 볼 수 있습니다. 규제 기항해 줬으니까 우리가 규제라고 하면 규제 지역 완화한 것도 있었고 맞습니다. 대출 관련된 게 좀 완화됐는데 우선 하나씩 좀 어떤 효과를 결국 가져오게 된 건가요? 일단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뭐 그 거래 비용이 일단 엄청나게 많이 들고 네.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돼 있는 규제들도 말도 못하게 많고 네. 양도세 중과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분양가 관련돼 있는 것부터 해서 많은 규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강남 이른바 강남 3구와 용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풀렸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있는 모든 참가자들까지 전부 다 쳐다봤던 곳이 바로 구 둔촌 주공 재건축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예. 물론 이제 미계약분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만 네. 그래도 아무튼 부장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연쇄적인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돼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풀리기 시작했던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들이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5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12억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던 어떤 그런 규제들이 이제 우리가 DTI랑 DSR 규제는 있으니까 네. 따라서 그거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대출 자체를 뭐 그렇게 아주 옛날처럼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 자체가 완전히 해소된 효과까지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못하게 된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급매물들 위주로 소화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연말부터 급매물 위주로 소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그래서 네. 작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았을 때는 대출금리 7% 선까지도 가고 8%도 받거든요. 네. 예, 그 정도로 올라가 있었던 주택담보대출들 속에서 이제 조건이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저소득층에 그래도 아주 고가 주택이 아닌 집들을 살려는 6억 이하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6억 이하의 주택들 아파트를 매수하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받는 분들은 4% 초반까지 금리를 떨어뜨렸고 여기에 이제 최근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동결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어떤 몇몇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3% 후반 정도까지 대출 금리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대출이 뭐 금리가 떨어진 건 정부 정책 효과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나머지 두 개는 확실히
정부 정책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특례 보금자리는 이 금리뿐 아니라 그 DSR도 면제인가요? 아니요, 이제 뭐 조건들에 대해서는 저도 네. 정확하게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대상은 아니니까 예. 그렇지만 일단 그 규제를 상당히 완화받았던 건 제가 예. 알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서 이제 주택 시장에서의 저가 매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값이 어떻게 보면 낙폭도 좀 줄어들고 실거래가도 반등한 건데 네. 그런 지역들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제가 이제 흥미롭게 바라보는 지역들이 예를 들어서 네. 2020년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이 세종하고 대전 지역이었는데 네, 네. 그 지역이 최근에 좀 징후들이 그러니까 6억 이하 아파트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서 이게 확실히 효과는 있구나. 실수요 쪽에서. 이 실수요 쪽에서는 그러니까 2020년 세종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실거래가가 한 40% 올랐거든요. 네. 이제 그거가 대부분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가 매수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확실히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변수 측면에서 본다면 그 정도 정부에서의 어떤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지역들,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들은 확실히 좀 저가 매수세는 있다. 근데 아직 그걸 넘어서는 어떻게 본다면 좀 고가 주택 그런 지역들은 왕왕 지금 실거래가 찍힐 때 보면 좀 충격적 가격이 찍히는 단지들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이 아직은 시장 자체가 충격 이후에 저가 매수자들과 아니야 지금 더 갈 것 같아, 더 빠질 것 같아라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혼재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이게 완전히 이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바닥 쳤다 이렇게는 아직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게 이런 그 혼란스러운 가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의 움직임이 저가 주택이 더 금리의 움직임에 더 민감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사실은 사실은 예. 그건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예, 없는데 이제 제가 1968년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착공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이 한 5번 있었는데 네. 5번의 바닥을 만들어주는 신호를 찾아보면 사실 실수요자들이 만들어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투자의 경험이 많은 부자들이 바닥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을 살 때의 특징이랄까 적극적인 베팅에 나서는 시기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당연히 저금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저는 양도세 관련된 규제였어요. 그래서 1968년 88 조치 아주 뭐 유명한 조치인데요. 이때 그 양도세 중과를 100%였어요. 그 집을 사서 내가 10억을 벌면 10억 전부 세금. 예, 좀 말도 안 되는 조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집값을 잡았거든요. 잡고 난 다음 또 너무 주택 시장이 힘들어지고 경기가 불황이 되니까 또 완화해주면 다시 다주택자들이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건설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건설사들의 연쇄적 부도가 나올 때 정부가 또 뭘 해주냐면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해줘요. 이런 일들이 이제 1980년대부터 또 반복되기 시작했는데 이 두 가지 조치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정말 진정한 의미의 큰 손이 들어오는 신호인데 아직 이 둘 다 조금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그 요인은 지금도 유효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게 네. 일단 분양가가 자율화돼야 네. 건설사들 입장에서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 입장에서 일단 자기 분담금이 줄어들고 또는 PF 지금 문제들 이런 것들도 좀 완화가 될 수 있거든요. 미분양이 나더라도 끌고 가면서 일단 미분양을 해소시켜 나가는 식으로 분양가들을 올리는 전략들을 지금 서울 시내에서 꽤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략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이대로는 우리는 못한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또 분양가들이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 실수요자들이 그냥 분양을 기다리느니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지. 우리 예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용어들 2010년대 저희들이 청무피사라고 불렀는데 이게 뭐죠? 예,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지. 약자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시장이 바닥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사들의 어떤 이 연쇄적인 문제, 부도 공포들 완화시켜주는 조치, 거기에다가 양도세를 좀 완화해주는 조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3구랑 용산은 아직 남아 있고 양도세도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관련돼서 또 이제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은 아닌데 결국 정부에 좀 달렸네요. 거기다가 이렇게 제도 개선, 예. 국회에 또 이게 세금 문제는 다 국회 소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런 또 법안들을 처리해 주느냐. 정부가 양도세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굉장히 규제 완화를 했는데 사실 시행된 건 시행령들 일부 개정이지 법 개정된 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올해 금리가 정말 팍팍 떨어지면 네. 부동산 시장 바닥이 출현할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전세 문제들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내놓은 급금매 위주로 체결이 되다 보니까 실거래가는 좀 반등했지만 호가 시장에서 정말 가격 올리고 사겠다는 사람은 아직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상황에서 뭐 방향성을 이렇게 완전 돌렸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바닥의 신호를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네, 금리 네. 팍팍 떨어지고 그리고 정부 규제 완화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건설사 관련된 이슈들 좀 터지는 게 진정되면 바닥인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셋 중에 하나 금리 좀 팍팍 떨어진 거. 근데 지금 정책 금리 인하된 건 없잖아요. 그냥 시장 대출 금리가 좀 떨어졌지. 요거 말고는 아직 발견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리츠 투자에 대해서 예. 관심이 네. 많으시고 요즘 뭐 얘기 많은 많이 관심이, 나오는데. 예. 네. 네, 저는 뭐 리츠 이야기하면 네. 일단 국내 리츠 투자는 아직 저는 좀 어렵다. 이유는 네. 뭐 부동산 시장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국내 리츠 대부분이 상가랑 물류 관련 유통 리츠예요. 예. 그러니까 몰, 쇼핑몰 리츠들이 되게 많고 오피스 리츠가 되게 예,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름 붙어 있는 게 각 그룹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시킨 리츠들이지 네. 우리가 정말 꿈꾸고 있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만에 하나 바닥 치면 이거 어떡하냐. 내가 기다리다가 이것도 이번에 놓치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를 가지신 분들이 리츠를 정말 선호하시는데 네.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이 오른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사실 부동산 시장,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네. 주로 상가. 아니요, 상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후행해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시장에서의 흐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네. 2020년, 21년에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가 어디로 갔었냐 하면 오피스텔로 갔고요. 네. 아파텔이라는 새로운 게 신조어가 나오고 또는 생숙 뭐 예. 도시형, 도시형 예, 생활주택. 생활주택, 어려운 거 엄청 도생 나오더라고요. 예. 이쪽이 엄청나게 거기다가 이제 특히 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에까지 엄청난 수요가 몰리다가 마지막이 어디였어요? 빌라였죠. 네. 예. 자, 이 순환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 시장이라는 것은 처음에 거래량도 많고 표준화가 잘 돼 있어서 누구나 매매하기 쉽고 공부하기 쉬운 투자가 용이한 자산에서 좀 이게 어떨 때 올라가느냐 그리고 그 매매량 유동성도 좀 부족한 시장까지 오르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 보면 결국 주거용 부동산이 오르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서 상업용 꼬마 빌딩에 대한 그 광풍 생각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후행해요. 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이 그럼 만에 하나 바닥치면 이거 어떡할 거냐? 네. 이 질문을 묻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리츠는 아닌 거죠. 후행할 거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호황으로 올라가고 그때 리츠가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어떤 리츠를 봐야 되냐면 바로 미국 리츠를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예,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미국 부동산 시장하고 완전히 같이 움직이고 있죠. 언제부터? 예, 글로벌 그건 왜 금융 그런 겁니까? 잠깐 질문 드리면. 아니 뭐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다 세계 부동산이 같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IMF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그 부동산 워치라는 재밌는 자료들이 나오는데 네. 보면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전부 최근 한 15년 미국 따라가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전 세계 부동산이 함께 빠졌거든요. 네. 우리도 하우스 네. 푸어 사태. 예, 예. 미국 부동산이 빠졌는데 왜 한국 부동산이 빠지냐? 결국 미국 부동산 빠지면 불황이 오거든요. 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아까도 지금 은행 이야기 하셨는데 미국 부동산이 저렇게 엉망진창이 되면서 사실 미국 은행 위기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빠지면서 담보대출 해주기가 무서우니까
아예 몰라 채권 샀다가 채권에서 더 큰 손실이 벌어지면서 뱅크런 난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전 세계 경제를 다 움직이는데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도 붕괴 중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미국 부동산 시장 붕괴되고 있을 때 한국 부동산 시장이라고 좋은 일이 있기는 어렵겠죠. 네. 경기가 나빠지는데 네. 한국 수출이 엉망인데 그 집을 살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암만 금리 떨어진다고 해서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주택자가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네. 그 사람들 진짜 부자들이 부동산을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지 네. 실수요자들 부동산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참 경기에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미국의 리츠는 부동산 가격이 되게 정조화가 잘 돼 있거든요. 거긴 주거용 리츠들이니까. 따라서 미국의 리츠 가격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건 한국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네. 최근 들어서서 가격이 완전 동조화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만에 하나 박사님 말씀대로 또는 금리가 정말 또 떨어지고 정부가 여기서 더 규제를 완화해 줄 거라고 당신이 믿는다면 미국 리츠를 사야죠. 그렇네요. 한국에도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리츠, 글로벌 리츠를 투자의 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도 잘 주잖아요. 네. 지금 배당 수익률이 한 4% 나와요. 네. 왜 우리나라 은행 예금보다 나아요? 결국 국내 리츠는 아직은 조금 기다리자. 네. 그리고 국내 리츠는 주로 상업용 부동산이고 거기서도 특히 상가와 그 물류의 쇼핑몰. 수축된 쇼핑몰. 예, 네. 쇼핑몰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내수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조금 기다려야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국내 리츠는 또 국내 부동산 펀드하고 또 경쟁이 많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부동산 펀드보다 리츠가 사실은 더 좋은 상품인데 예.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예, 펀드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이제 거액 자산가들 대상으로 해서 네. 판매되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좀 뭉칫돈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펀드가 이렇게 리세일 되거나 아니면 청산되는 그 시기까지 유동성도 묶이는 면이 있어서 예. 투자에 있어서 좀 용이함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상품인데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업계의 사정으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네. 국내 리츠와 국내 부동산 펀드의 차이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따로 시간을 하려도 좀 긴 시간이 네, 네.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사님 마무리해 주시면서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직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시기를 잘 못 잡으시는 분들 올해 좀 어떤 전략으로 큰 그림으로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리츠 값이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글로벌 경기 좋아진다는 네, 뜻이니까요. 예. 두 번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정말 있을 것이냐.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는 확실히 시장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사실 아직 너무 안개 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더 나가서 양도세를 비롯한 여러 부동산 관련돼 있는 세제 완화 이런 뉴스가 있다면 그때는 좀 용기를 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프리즘 투자자본 대표이신 홍춘욱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